자, 미국 얘기는 이렇게 좀 가름을 하고요. 그럼 빠르게 중국 얘기로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또 중국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의 폭발 가능성도 또 중국에 달려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 JP모간이 중국 뷰에 대해서 상향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사 리포트가 상향 조정하면 그때가 또 끝자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중국과 관련돼서 사실 뭐 저도 최근까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고 또 사실은 우리가 뭐 유럽의 리스크도 있고 미국의 리스크도 있는데 가장 저는 이제 조금 불안했던 게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한계요? 예,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한계, 또 한 가지는 부동산발 위기에 대한 한계에 봉착한 것 같고요. 그것을 결국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도 서둘러서 사실은 지금 완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부동산 우리가 헝다 문제 많이 했었는데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해서 국영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라는 소식 자체는 결국 망하게 안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뭐 중국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바닥을 지지하는 힘은 생겼다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위원님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망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어서 부동산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대부분 내년 3월에 있을 양회 전후로 어쨌든 풀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옥죄했는데 유독 중국만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어요. 물론 그림자 금융이 좀 더 가시화됐다고 하지만 자,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갑자기 수요가 증폭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폭발이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부 자극할 요인이 분명히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전만큼 중국의 어떤 인플레 그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상당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요?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 해도 사실 5% 이상 성장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또 지금 뭐 유동성을 풀어서 뭐 막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투자를 계속해서 이전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풀려서 어마어마한 이제 또 이제 뭐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잠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 중심에 또 하나는 뭐 중국도 고용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 중에서 고용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떻게 보면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거의 한 20% 정도 수준. 20%요? 예. 걔가 고용 지표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나요, 제대로?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이긴 하지만 예, 공식적으로 뭐 중국이 뭐 고용 지표로 나오는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중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고용 시장 당연히 하겠죠. 제로 코로나 방식으로 다 막아놓고 건설 시장은 사실은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다 IT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사실은 없긴 하겠죠. 뭐 그런 식의 보게 되면 결국 그 소비라는 거는 또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뭔가 뒤에서 서포트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상황은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풀면서 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좀 들썩거려서 인플레 압력을 유발시키는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 역할은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전처럼 폭발력은 없을 거다. 또 공급망 자체도 지금 뭐 아직 뭐 완성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미국이 계속 중국에서의 공급망 자체를 상당 부분 탈피하는 노력 자체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압력,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 압력의 리스크 자체를 좀 낮추는 요인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예전과 다르다. 이번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뭐 시작하기 전에 김상훈 의원이 중국 얘기는 제발 물어봐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상훈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중국 출신이다. 네, 중국 출신이요.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 출신은 뭐죠?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중국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당국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이 당국이 스탠스가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게 되게 긍정적이고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가격하고 실제 실적 또는 펀더멘탈 경기와의 시차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 3연임을 하고 나서 이 전까지 2기까지는
질적 도약, 질적 성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었어요. 근데 3연임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양적 성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GDP든 어떤 경제 규모나 속도 자체를 키워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제가 쪼그라들었고 성장이 안 나오면 불거지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성장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 그래서 소비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리오프닝을 3월 양회 전까지 만들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조치가 나왔어요. 10월 당대회 이후에 부동산 이제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하게 해주고 국유은행들 대출 늘리게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센티먼트 측면에서 되게 많이 개선을 시켜줬고 바닥은 보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자체가 이제 겨울철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을 세게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풀었었을 때 치명률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부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소비가 진짜 예상하는 것처럼 막 7%대가 월간으로 한번 나올지에 대해서도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스탠스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시장 가격은 항상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도 먼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리 물가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선반영되면 결국에 이게 금리를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인상을 멈춰야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격 측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가격에는 또 안 좋은 부분,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제가 뭐 유학했을 당시만큼의 성장은 이제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의 이번에 정상들이 만났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여전히 중국에 높지만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게 그래서 중국 자체가 경기를 부양하는 게 지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고가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재고를 밀어내는 정도지 소비를 엄청 진작할 만큼의 수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3연임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 보면은 굉장히 광폭 행보하고 있잖아요. 사우디도 다녀왔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박 의원님께서는? 글쎄, 뭐 계속 다툼이 있겠죠. 뭐 지금 어쨌거나 서로 뭐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이제 패권 경쟁에 사실은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치열한 싸움 자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특히 이제 기술 패권과 관련돼서 과연 이제 그걸 누가 잡느냐가 결국 향후 뭐 100년을 결국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관계는 사실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건 결국 이제 상수화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갈등을 넘어서 소위 이제 군사적인 갈등, 뭐 특히 이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런 갈등으로 증폭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사실은 그게 가장 경계돼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미중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중 간이 내년도에 더 격화될 거냐, 아니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거냐. 근데 대부분 좀 격화된다라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이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중국 경제 지표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봤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나는 꼭 여쭈고 싶었어요. 지금 중국 경제를 볼 때 어떤 선행 지표가 가장 주목해야 될 선행 지표인가요? 예, 저는 그래서 실업률을 요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떨어져야 사실은 중국의 어떤 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요새는 이제 조금 안 보던 이제 중국의 이제 실업률을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가 물가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하나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으로 예,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게 좋아져야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그게 너무 또 오르면 이제 우리가 또 전 세계 좀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꼽는다라면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 제가 잠깐 좀 여쭐게요. 최근 이런 시각이 있어요.
내년도 홍콩이 디폴트 될 거다. 혹시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게 하실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좀 이제 제가 올 상반기부터 사실은 조금 홍콩 리스크를 계속 말씀을 좀 그러셨어요? 드렸고요.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홍콩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환율 제도. 그러니까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5에서 7.85 이 밴드 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밴드 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 홍콩 달러가 딱 상단에 붙어 있었으면 얼마 전까지 상단에 붙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홍콩 달러가 상당히 약세라는 부분이죠. 이제 사실은 더 약세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홍콩 정부가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좀 홍콩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지난 한 11월 대비 보면 800억, 900억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았죠. 또 한 가지 이 홍콩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이 그 희생을 지르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서 정책 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홍콩입니다. 페그니까. 페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똑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미국보다도 0.25%가 높습니다. 퍼센트 포인트가. 그러면 한 나라에서 중국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홍콩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뭐 많이들 아시고 홍콩에서 지금 자본이 계속해서 특히 이제 뭐 부자가 뭐 이민을 뭐 이렇게 탈출한다 뭐 이런 러시아 자체가 많은데 결국 그렇게 보면 홍콩 경제 자체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부분들은 아닌 상황들인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홍콩도 금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와중에 보면 홍콩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이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홍콩도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는데 그것의 결정적으로 이제 홍콩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어떤 원인 제공자는 결국 본토 경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자체의 어떤 성장 자체가 안 나오면 결국은 그것에 가장 먼저 위기가 촉발할 거는 사실은 좀 홍콩 경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논해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지금 이 시기에는 홍콩 경제를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신용 리스크의 근원에는 경제 주체 3요소, 정부, 가계, 기업입니다. 정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어쨌든 미국이고요. 일본도 거기에 하나 범주고요. 기업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은 또 중국이에요. 그런데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은 것은 또 우리의 피부와 와닿는 한국입니다. 자, 한국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상원 연구원이 연간 전망 자료에서 2000년도 초반과 지금 비슷하다. 근데 2000년도 초반과 비슷하다라는 그 멘트의 시사점은 IT 버블? 아니면 카드 사태? 도대체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우선 저희가 이제 채권 시장 연간 전망 자료를 내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좀 뒀냐면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 정책들의 통화 정책 기조가 하이어 포 롱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상을 꾸준히 인상을 하다가 최종 금리에 도달하고 나서 바로 인하를 안 하고 약 1년 이상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로 그렇게 1년 이상 최종 금리를 유지했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2002년에서 3년 한 번,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이렇게 딱 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과 지금 총 이제 세 가지 국면이 비슷할 것 같고 그 과거 두 차례는 비슷했던 게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지금처럼 내수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순이자 부담들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소비를 하려고 모아뒀던 이 재원들을 부채 상환에다가 좀 많이 쓰면서 내수 기여도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 이벤트들이 소소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비가 막 위축됐다고 했었을 때 엄청나게 안 쓰진 않습니다. 다만 기여도 측면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분기 기준으로 2개 분기가 연속해서 역성장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렇게 그 내수가 빠지면서 성장을 기여하는 항축이 빠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흔히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또 인하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용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3년 같은 경우는 카드 사태가 있었고요. 2011년에서 12년 넘어갈 때는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부동산 PF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미국에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이슈 때문에 미국 신용 등급을 S&P가 강등을 하는 사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 이벤트들이 발생했다라는 특징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사이클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될까를 고민을 해본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내수가 엄청 좋아요. 소비가 엄청 좋습니다. 수출 안 좋은 거 지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소비에 대한 판단들은 되게 견조하다라는 걸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내년에 조금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상 기조 역시도 계속해서 가진 못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수가 진짜 안 꺾이고 계속해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들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선물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미국은 11월 달, 우리나라도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 금리 자체를 좀 누르고 있다. 좀 이미 아직 금리 인상 기조도 안 끝났는데 시장 금리가 내려와서 되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비슷한 면이 많네요. 네, 지금도 크레딧 이슈가 좀 터지고 있고요. 자, 한국은행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한 1, 2년 동안의 기간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은 꽤 먼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리 한계점 때문에 이런 여파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금리 인사 속도 조절을 좀 했죠. 그렇다면 각각 여쭈고 싶어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물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다 전망에 깔고 하는 조치이겠지만 올해 한국은행은 어쨌든 매파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위원님? 저는 결국 비둘기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리 인하를 사실 의미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여의도 날씨가 따뜻한데 사실 여의도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냉각되어 있는 분위기 자체가 결국 이러한 신형 경색,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자체가 사실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부채 문제를,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무작정 매파적으로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내년 들어가서 뭐 연준의 스탠스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러한 그 매파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조금 국내 상황, 뭐 다른 걸 떠나서 국내 상황 자체가 한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완화적으로 좀 돌았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준하고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11월 FOMC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차라는 말. 근데 그게 한국은행도 결국에 11월 금통위에서 올해 마지막이었던 11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봤었을 때 지금 주택 경기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양대 책무가 미국은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올해 내내 매파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신용 쪽에서의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금융 안정이 아니라 금융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지표입니다. 그럼 이 정도 올린 것 가지고 한번 시차를 두고 기다려보자. 그럼 여기서 꾀할 수 있는 건 금융안정이라도 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많은 지금 금융안정 조치들을 내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회사채 금리, 그러니까 크레딧 금리들, 뭐 조금 공사채나 은행채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로 하여금 금리를 좀 내려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여의도가 엄청 힘들었는데 조금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요즘에 여의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너무 빨리 내려와서 내년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레벨보다도 너무 내려가면 오히려 다시 또 금리가 튀는 거 아니냐를 걱정할 정도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는 환경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연준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뭐 어느 정도 금융 안정을 꾀하고 후행 지표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겠다라는 뜻에서 추가적인 매파보다는 지금 기조를 이어가는 정도를 보여줄 거고 그 자체가 시장 입장에서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될 거다라고 봐요. 근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물가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금융 안정은 어느 정도 꾀해놓은 상태니까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오늘 하루 쭉 들어봤더니 일단은 올해는 시속 한 100km로 달려왔던 모든 중앙은행들이 내년 후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속도 조절은 이미 들어갔고 또 그 상태가 정후 상황에 따라서 좌우를 살피면서 좀 조절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국은행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미국은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저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꼭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만 연준을 따라서 정책이 비슷하게 바뀐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항상 중국 아니면 ECB, 유럽의 중앙은행을 대부분 따라한다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어떨까요? 여전히 연준을 따라할까요? 아니면 ECB나 다시 뭐 중국의 인민은행 이런 쪽의 보조를 좀 더 맞추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각자 도생으로 봅니다. 예, 지금 스스로 살아가야 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 부분들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용정책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일단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국의 성장이 결국 5%대 이하, 3%, 4%대 가는 거를 처음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나라는 중국에 뭘 팔아야 되는 입장인 상황들에서 중국이 3%, 4%라는 새로운 어떠한 틀로 어떤 그러한 걸로 정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도 사실은 좀 변해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측면에서 뭐 연준의 정책을 따라갈 수도 뭐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갈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뭐 연준과는 조금 헤어져야 되지 않은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 뭐 훈남이 온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좋은 뷰를 내신다고 들었는데 장기 금리를 형성하는 트리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장기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연히 단기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고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걸 더해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게 이제 트리거가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 금리가 이제는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올해 계속 금리가 올라갔던 거는 정책금리 인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단기금리 자체가 거기에 덩달아서 올라간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그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핵심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봤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높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물가 이런 시대가 계속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이 뭐냐면 향후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되게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상 심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건데 이 부분들이 아직 인플레이션 국면이 확실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금리를 볼 때 결국에는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물가일 거다 말씀 주셨네요. 자, 오늘 두 분께 마지막 이 질문을 하면서 가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잉크가 걸려 말라갔죠? 네. 대땅트와 신용 리스크입니다. 대땅트라는 게 사실 내년에 좀 얼어있는 게 풀릴 거다라는 희망 섞인 내용이 것도 같은데 뒤를 보니까 또 신용 리스크예요. 자, 2023년 시장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가장 내년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는 뭐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자체가 얼어붙고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가장 트리거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신용 리스크를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갈등 문제, 또 금융시장에서 보면 물가와 연준의 어떤 뭐 싸움, 그 중에 뭐라도 하나 풀리게 되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한다든지 미중 갈등이 조금 와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목소리와 연준의 목소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 맞아떨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그러한 신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 자체 뭐 침체는 뭐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짧은 침체로 이번 사이클을 좀 끝내고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내년 경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이런 제목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김상훈 의원님의 연간 전망 제목은 장기전도 내수가 버텨야 가능하다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려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경기가 그 중에서도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과거사를 참고할 때. 그래서 만약에 신용 리스크가 정말 터져서 내수가 급격히 꺾이면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도생식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가능성들도 있고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 자체가 점차 줄어드는 거는 전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채권의 채권의 시대가 오는 건 맞다. 다만 그게 상구하저로 쭉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의 데이터들을 진짜 지켜보고 물가가 정말 하단이 견고한지를 좀 보면서 플레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훈 애널리스트는 제가 아는 후배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쭉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는 애널리스트라서 신뢰가 가고요. 또 박상현 위원 전문위원님은 저랑은 깊은 인연에 이어서 사실 이분하면 통찰력이죠. 네, 두 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딱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는 침체다. 다만 가계가 부채가 워낙 감축되었기 때문에 얕은 침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은 장기전에 좀 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한국은행은 지금보다는 비둘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데 이 조합이 저는 참 좋습니다. 다음번에 똑같이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여전히 어려웠지만 또 네네. 여전히 또 많이 배운 또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분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 오늘 참 어떠셨나요? 2023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고 미국 경제, 중국 경제, 한국 경제로 오늘 전반적으로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빈센트님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느 분 나오시죠? 다음 주에는 이분은 직업이 리서치 센터장. 직업이 센터장. 네, 요즘 저도 이분의 행보에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이종우. 이종우 센터장. 네, 이종우 센터장님 나오시고요. 또 그분과 같은 단지에 사신다고 합니다. 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 네. 네, 지식 서비스 부분 총괄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최석원 전문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이시는 저희 카페 빈센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